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폭발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QLED TV와 OLED TV 광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한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에 나섭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여전한 미중 갈등과 미국 전역으로 퍼지며 격화되고 있는 시위,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세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많았는데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은 폭발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7.51% 급등하며 2181.87에, 코스닥 역시 4.99% 오르며 749.3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무려 2조 4,379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2조 2,121억 원, 2,394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급등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4,418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3,617억 원, 1,894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리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시위의 전국적 확대 속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 투입 경고 등 극우 행보를 보이며 온건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싸움에서 크게 밀리며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급락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삼성전자가 55,500원에 마감하며 8.65%의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며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우호적 환경,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가, 1,200원대까지 내려온 환율 등이 매수세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들의 무더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에서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던 운송장비, 철강, 조선, 은행 업종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이 커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과의 분쟁 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른바 애국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6천억 유로, 우리 돈 약 820조 원 규모의 채권 추가 매입 결정 등으로 유동성 랠리 가능성은 여전한데, 최근 글로벌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다만 유럽 재정 부양책 등은 유로화 상승으로 이어지고 달러 강세 속도를 조절해 국내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등의 IT 종목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시 강세가 이어지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가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3일 기준 11조 467억 원으로 2018년 10월 11조 3,644억 원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급락한 지난 3월 하순 6조 원대까지 떨어진 뒤 같은 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통상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납니다. QLED TV와 OLED TV 광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 또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OLED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의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이상 거래가 나타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 마이스 산업은 잠실 운동장 주변의 전시, 컨벤션 공간과 스포츠 복합시설, 문화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개발 사업 영향권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투기성 거래도 살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통보와 함께 조사에 탁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에 주변 지역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뚫고 선방했던 반도체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매출 전망치를 발표한 반도체 기업 21개 가운데 14개 기업은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삼성전자의 한 달 뒤 잠정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대책위가 8일 윤종원 행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110% 자율 배상안과 함께 오영국 WN사업부 본부장 파면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 본부장이 펀드 판매 실무 책임자임에도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방해해왔다는 이유입니다. 정순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열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대책위의 4차 집회. 피해자들은 펀드 사기 5적 중 1위로 오영국 WM 사업부 본부장을 뽑았습니다. 대책위는 8일 윤종원 행장과의 면담에서 오영국 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을 처음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 상품을 검토하고 이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진 측이 당사자 아니냐. 이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자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해결 과정에서 또 성실하거나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 대책위의 요구로 오 본부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TF팀에서 배제된 상태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1차적으로 실무 책임자의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 본부장은 지난 4월 피해자들과 만나 기업은행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책위는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또 피해 보상을 포함한 110% 자율 배상안과 11일 이사회에서의 발언권 보장도 윤 행장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 측의 배상안은 물론 이사회 참관 역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윤 행장이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결정한 것도 피해 구제 방안을 조율하기보단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차원에서 성사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책위에 목소리를 수렴한 윤 행장이 파격적인 피해 구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호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의 강경 행보가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윤종원 행장의 결정이 이례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펀드 피해자들과 행장의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고요. 기업은행은 우리도 역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 취재하고 있는 정순영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업은행 측도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근거가 궁금한데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지금 자책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은행 측의 주장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2015년 1차로 펀드 상품을 기업은행에 가져왔고 당시에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펀드여서 거절을 했지만 이후에 2016년 다시 상품을 가져왔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판매하던 상품이어서 판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설립된 시기가 2016년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당초 장하원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전에 기업은행에 상품을 판매하려고 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기업은행 측은 당시 운용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가 주장하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그대로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책위가 주장하는 기업은행 측의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업은행이 판매한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는 미국 다이렉트 랜딩 글로벌이 발행한 사무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기업은행은 다이렉트 랜딩이 일부 채권의 부실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린 후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업은행 측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현지 법정 관리인을 만날 수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은 이미 4차례에 걸쳐서 투자 실태와 투자금 회수 현황 등이 법정 관리 보고서를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됐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면피를 위한 지금 무능함을 가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집회 나온 피해자들 만나보셨잖아요. 반응 어떻습니까? 네, 물론 피해자들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기업은행에 전달했던 투자 설명서를 보면 투자자들은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또 은행 측에 직접 발생 가능한 위험을 검토, 평가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 3%의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이 투자자들은 소개를 받았었는데 바로 이 투자 제안서에는 수익률이 27%를 초과하는 펀드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펀드라면서 공격적인 투자자로 분류된 계약서에 형광펜으로 사인할 것만 체크해주는 등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 행위가 만연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일이 굉장히 커져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장하원 대표 관련해서 이분이 지금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죠. 지금 주중대사로 계신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어서 조금 의혹이 부풀려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하원 형제와 청와대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이었던 윤종원 행장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증거나 보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윤종원 행장이 경제수석일 때 직속 상관이었던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낙하산 논란까지 감수를 하면서 은행장으로 취임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펀드를 판매한 시기는 윤 행장 취임 전이긴 하지만 기업은행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시기는 장 대사와 윤 행장이 실장과 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2018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이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장하원 펀드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모종의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행장과 피해자들의 면담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110% 자율 배상안 그리고 오영국 WM 사업부 본부장 파면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결과가 좀 나올까요? 윤종원 행장이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겠다고 나서서 피해 구제의 활로가 뚫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한때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행장은 일단 피해자들을 만나보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수락을 했고 110% 배상이나 이사회 참관, 오영국 본부장 파면 등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가 있을 8일 대책위 측은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 조사와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당장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들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혹시나 전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치게 만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의 첫 번째 합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조합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정기총회와 1차 합동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총회는 웨딩홀 내부에 분산해 진행했습니다. 합동설명회는 기호 3번부터 역순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순서로 나선 기호 3번 GS건설은 지난해 제시한 특화 설계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진심임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설계를 입찰 제안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GS건설의 진심이기 때문에 기호 2번 대림산업은 한남 3구역이 대림산업의 유일한 VVIP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림은 이날 배원복 대표를 비롯해 사장단, 대표이사, 부사장 등이 모두 자리에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남 3구역은 저희 대림의 유일한 VVIP입니다. 경쟁사들은 반포종 1, 2, 4주구 그리고 한신 4주구 등 대규모 사업을 한남 3구역과 함께해야 됩니다. 반면 저희 대림은 모든 역량과 재원을 한남 3구역에 집중 투입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로 나선 기호 1번 현대건설은 윤영준 주택본부 사업장과 김태균 상무가 직접 한남 3구역 조합원이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내 집을 나보다 더 정성 들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저의 모든 걸 정리해서 한남 3에 제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안을 다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각사는 오늘부터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합니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 업체 간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작권료 산정을 업계와 협상 없이 협회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일 웨이브와 시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웨이브와 시즌 등 국내 사업자들은 협상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가 날아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방송사가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할 때 사용된 음악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듯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OTT 역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웨이브나 시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협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넷플릭스에 적용하고 있는 저작권료 규정을 국내 OTT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T 업계는 협회가 넷플릭스에 적용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나 세부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넷플릭스와 동일한 계약을 맺자고 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드라마 등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방송물 재존송 서비스 규정을 따릅니다. 웨이브나 시즌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인데 협회는 OTT는 해당 사안이 없다며 넷플릭스 기준을 따르라고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수수단이 있는데 무조건 넷플릭스가 했으니 따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음저협이 제시한 저작권료 수준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국내 OTT 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협회 요구에 따르게 될 경우 과거 미납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많은 업체들이 마스크와 소독제 등 각종 방역 제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 마스크와 소독제, 향균 필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한 번에 내놓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야한나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전구를 갖다 대니 불이 들어옵니다. 마스크와 전구가 닿으면서 발생한 마찰 전기 때문입니다. NC트론이 내놓은 세계 최초의 미세전류 항바이러스 마스크입니다. 미세전류가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미국과 독일의 연구 결과에서 착안해 은과 구리의 나노 융합 와이어 기술 적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닿는 즉시 사멸 반응을 보이며 세탁을 100번 넘게 해도 살균 기능 99.9%를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이런 바이러스 차단 마스크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고무적이고요. 수출 상담도 여러 번 많이 들어와서 보통 최소 1억만 장에서 많게는 5억만 장까지 여러 업체가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고,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향균 파우치도 선보였습니다. 구리 금속을 진공 나노 기술로 파우치 원단에 적용시켜 24시간 내 8가지 균을 99.9% 살균하는 기능입니다. 역시 구리 나노로 제작된 넓은 면적의 향균 필름은 어디든지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리가 표면에 도포된 게 아니라 10분의 1억 사이즈의 나노 입자로 첨가돼 향균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디 바이러스 쉴드도 내놨습니다. 인체에 직접 뿌릴 수 있는 제품으로 미감염자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고, 감염자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세포 내 증식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어린이의 얼굴과 몸에 직접 닿아도 괜찮으며 개와 고양이 등 애완견에게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파보바이러스 전용 쉴드는 동물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알려진 파보바이러스까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해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의 주거 여건을 지원하는 사회환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27년째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01살의 최고령 국가 유공자 이무철 어르신의 집을 비롯해 100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낡은 주택. 아침부터 집 안팎으로 개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집은 국가 유공자 이무철 어르신의 자택으로 올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 지붕과 천장 도배, 외벽 도색, 집 내부 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1살이 되신 이무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해 한국인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청소년 육성과 한국어 보급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임 어르신은 한평생 이 낡은 주택에서 살아왔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손자까지 낳고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현재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았어요? 101세이시죠? 막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바람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해마다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05가구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임 어르신의 자택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선정 국가유공자 주택 100동에 대한 무료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색조 화장품으로 새로운 K-뷰티 열풍을 몰고 오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 코디인데요. 2002년부터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기존 기초 화장품 위주였던 K-뷰티 열풍에 색조 화장품으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 코디는 전년 대비 24배 늘어난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뷰티를 넘어 K-메이크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코디를 문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 코디, 립스틱과 섀도우, 파운데이션 등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색조 화장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시너지 투자자문 등을 보유한 시너지그룹이 지난 2018년 인수하며 기존 OEM에서 색조 화장품 전문 ODM사로 거듭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일본 뷰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 후지코와 스티멍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K-뷰티 열풍을 타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뛰었고 영업이익은 36억 4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 성장률은 143.3%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105억 원, 영업이익은 420% 급증한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설비, 또 저희가 색조다 보니까 그냥 기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트렌드, 또 감성 이런 것들을 넣어야 돼서 저희가 연구와 설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확실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투자와 함께 색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결과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는 거는 사용감과 이제 우리는 발림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낙 그 히스토리가 오랜 역사가 좀 있어요. 2002년부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컬러, 조색, 또 사용감은 이제 연구 개발에 저희가 또 연구원들이나 R&D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잘 배합이 돼서 나온 것 같고요. 주 고객층과 같은 감각을 갖춘 젊은 연구원이 많다는 점도 색조 화장품 회사로서 강점입니다. 저희가 젊은 그 친구들이 많아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색조다 보니까 좀 젊잖아요. 10대나 20대가 저희 주 타겟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스스로가 쓰고 싶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박정윤 사장은 젊은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 문화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디는 경기도 용인시 신사구로 이전했는데 편안한 회사, 실수해낼 회사를 만들기 위해 박정윤 사장이 직접 인테리어를 챙겼고 최근 사과도 제작했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회사 와서 있으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좀 행복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올리브영에 가면 CJ 송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폐점 할 때 그 음악을 들으면 좀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소속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디의 해외 시장 개척이 본격화된 점도 실적 상장세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공격적인 해외판로 개척에 나섰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 중 수출액 비중은 2018년 1.6%에서 지난해에는 20.3%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박정윤 사장은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가 시장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색조 화장품은 여전히 해외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색조 화장품은 여전히 K-브랜드로 개척할 시장이 많다는 판단입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국은 리서치 마켓이다. 한국에서 잘 되면 다 잘 된다. 특히 뷰티 쪽, 그러니까 색조 쪽은 소비자 하나하나 한 분이요. 댓글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SNS에 활동하시는 걸 보면 거의 연구원 수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을까. 고객이 개발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K-뷰티는 지속적으로 글로벌에서 R&D 센터가 되지 않을까. K-뷰티, 특히 K-메이크업은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디는 올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늘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이은 K-메이크업 시대를 견인하는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코디는 일본 시장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에는 프라이머와 립 위주의 색조 화장품으로 미국 등 북미 지역으로 판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30% 성장해서 작년도에 이제 별도로 봤을 때 절대 279억을 했거든요. 올해는 36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분기가 그 이상
10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디는 코로나19 사태로 청결과 위생이 중시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우더가 저희가 좀 강한 품목이다 보니까 워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워터리스 화장품, 지우는 클렌징 쪽도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립 쪽에 항균이나 면역 강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립스틱이나 립밤을 항균, 면역 기능 강화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가 강세였던 글로벌 색조 시장에 K 메이크업이란 출사표를 낸 코디.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어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